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이 머리 아픈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푹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힐링은 잠깐이고 우리는 결국 타인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공동체 기반은 허약하고 언제든 무너져 내리게 되죠. 개인의 관계에서도, 집단 내에서도, 집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돈이 없어요, 택시비 나중에 입금 드릴게요 하고 떼먹는 일도 벌어졌고요. 또 한 사람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 안전합니다 하고 계약을 해놓고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민생 챙기겠다고 목청 높이 외치고 당선이 되더니 자신의 권력 욕망만 추구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반목하던 나라들이 구호의 손길을 보내자 이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해빙 무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훈훈한 외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계의 강도 얼마나 든든한가, 또 신뢰의 정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자, 힘들 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의 의리가 확인되는 시점이 있는 법이죠.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청취자 본부장님들의 든든한 시사친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각설하고 시즌2 경제본부까지 달려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자,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자, 오늘도 임경빈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입뉴스 입을 열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며칠 전부터 말이죠, 검찰이 금명간, 이르면 내일, 이렇게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결국 오늘 청구가 됐습니다. 박 기자님. 네.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4,895억 원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이에요. 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FC 이사장으로 지내면서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 이걸로 133억 5천만 원 받았다는 건데, 네. 이걸 이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거죠. 어허. 이들 기업의 민원 처리를 도와줬다. 후원금을 받고 대가성이 있다. 그 소환할 때 얘기했던 삼자 뇌물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도와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대장동은 아까 제가 4,895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민간 사업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총 7,886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네네. 반면에 성남시는 1,830억만 배당을 받아서 결국 4,895억 원의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울러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도 검찰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하고 또 검찰 측의 주장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네. 임평론가님,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측 또 여야 정치권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네네. 오후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 답변을 좀 미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를 향해서는 가능하면 난방비를 정부에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민생을 챙기는 네네네. 모습, 뭐 이렇게 보였습니다. 오후로 일정을 미뤄놓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2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이제 민주당에서 열기로 했고요.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이제 그 방안들을 좀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을 해왔고 네. 영장 청구 요지를 보면은 전혀 새로울 것도 없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미 기정사실화해놓고 끼워 맞추려고 했던 그 사실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네.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당연한 결과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서 양심껏 표결하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이 당론 투표 같은 걸 하지 말고 그냥 네네. 개별 투표를 하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헌정사의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넘어오게 될 곧 예정돼 있는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엊그제 사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네네네 보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을 면회관 자리에서 했었던 발언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회유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회유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그 내용이 또 오늘 청구된 구속영장 안에 포함이 돼서 그래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좀 항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게 어떻게 좀 노출이 되게 된 건지 유출 경위 같은 거를 명확하게 소명을 받아야 된다. 네. 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게 주목됐던 게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검찰총장이 누구냐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질문하면 네. 얼른 답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막 떠오르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인데요. 네네. 워낙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수사 관련해서는 뭐 전면에 많이 네. 나서다 보니까 뭐 이제 전면에 나설 일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기자들한테 이제 돌린 그 일종의 이 공지를 통해서 네. 직접 입장문 발언을 같은 했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입장문에서 보면 이 사안이 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져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했는데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 사이에 불법 정경유착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원래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이익을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들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만큼 이례적인 영장 청구, 네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이례적인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따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정치권 소식 전하면서요. 헌정사상 초유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지금 박 기자님 이것도 네.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임평론가가 얘기하셨지만 오늘자로 뭐 바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건 아닐 텐데 앞으로 절차 어떻게 좀 전망됩니까? 네, 우선은 지금 국회가 열려 있습니다. 2월 국회 회기 중이죠. 회기 중입니다. 그런 만큼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열려면 국회 체포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도 불리고 네네네. 있는 그런 불체포 특권인데요. 영장 심사에 앞서서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는데 이게 이제 체포영장과 같은 뭐 피의자의 신병의 강제를 확보하는 효력을 네네. 갖췄기 때문에 네. 이런 특권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우선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냅니다. 네. 이후에 법무부가 대검에서 요구서를 넘겨받아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다음에 국회에 제출해요. 네. 그걸 받은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네. 이걸 보고하고 보고 뒤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네. 표결을 붙여야 됩니다. 네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좀 고려를 해보면 네. 아마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2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게 이제 보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표결이 된다. 뭐 이제 27일, 28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달 안에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관심을 받는 부분이 실제로 가결될 거냐 이제 부결될 거냐 네네네. 여부일 텐데요. 뭐 오전에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민주당 당내 분위기로는 뭐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네. 그러니까 뭐 대체로 이제 의원들이 자유 투표를 하든 당론 표결을 하든 부결 쪽에 이 표를 행사를 많이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뭐 제가 이제 취재해봤을 때는 친명계든 비명계든 공이 뭐 그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고 엊그제 저희 이제 시사본부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연했을 나왔었죠? 때도
뭐 가결될 가능성 없다 뭐 이렇게 네. 단언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실제로는 이탈표가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의 예, 싸움이다. 그렇죠.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제 민주당 내 친명계에서도 굳이 당론으로 이제 채택을 해서 네. 이제 비명계 쪽에 이제 부담을 주거나 압박을 보이는 양상으로 가는 게 그림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네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 친명계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인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굳이 당론으로 할 필요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하고 이제 접촉면을 좀 늘리고 있다는 네네. 얘기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 네. 이게 이제 향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 한 28명 비주류가 이탈을 해야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도 뭐 언론에 나오더군요. 자, 이 사안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려면 뭐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자, 별장 성폭력 의혹. 딱 그러면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지금 이 심야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고 이제 이때 출국을 금지시켰던 이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 이제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 고검장도 있습니다. 1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가 어제 1심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받았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네. 또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이 김 전 차관 관련 수사 기록을 집으로 가져가서 적용됐던 공용 서류 은닉 같은 그러니까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됐는데요. 네네. 이거는 뭐 징역 4개월에 선고를 유예했어요. 예. 재판부 어떤 설명을 했냐면 수사기관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한 이상 이미 피의자 신분을 인정할 수 있어서 직권남용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판단하면서 네. 이 서류를 이제 갖고 갔던 그 부분만 얘기를 한 거죠. 예. 이렇게 판단 내렸고, 그리고 이제 같은 재판부가 뒤이어 이제 관련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고검장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양지청 수사팀에서 이규원 검사 등을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을 냈는데도 이거 이성윤 고검장이 뭐 뭉갰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네네.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재판부가 안양지청 수사팀의 진술과 또 석영치 않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의 대응을 보면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성윤 고검장의 행위만으로 수사방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무죄로 판결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자, 사실 여기에 네. 이제 덧붙인 법원의 이제 판결문 내용이 좀 주목을 많이 예, 받았는데요. 이성윤 고검장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수사팀하고 통화를 하거나 뭐 별도의 어떤 다른 지시를 내렸다거나 이런 내용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없다. 오히려 이제 소위 그 소윤이라고 불리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윤이고 그만큼 이제 가까운 사람이다 해서 소윤이라고 불리는 윤대진 네. 전 그 검찰국장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검찰국장이었는데 윤대진 국장 같은 경우는 당시 오히려 안양지청에 이제 2차례 이상 전화를 해서 네. 수사와 관련된 일종의 외압을 행사한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맥락이 있었다라고 네. 또 이제 판결문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성윤 고검장 같은 경우는 직접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윤대진 전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그 맥락이 보이는데 네. 거꾸로 기소가 된 거 아니냐. 보기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판결문 안에는 있어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기소를 한 게 맞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나, 네. 그런 여러 좀 의문점을 남기는 1심 판결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검찰 조직 내에서 말이죠. 물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검사 출신입니다만 자 뭔가 이제 이게 상당한 범죄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심야에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잘 막았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출국 금지를 했던 것이 오히려 불법적인 것이다. 네. 검찰 조직 내에서 뭔가 이게 대립이 벌어지는 양상이었단 사실 말이에요. 이 사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꼬리가 몸통을 흔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이제 국민적 관심이라는 거는
2013년에 불거졌던 소위 별장 성접대 네네. 의혹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접대를 받았느냐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비리가 그때 발생했느냐 아니냐를 네네. 밝혀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였는데 네. 이 사안은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도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인 걸로 보인다. 네. 이렇게 판단했는데 다만 공소시효 10년이 지나는 바람에 네.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판결대로 보자면 검사들이 애초에 이 사안을 좀 네.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빨리 됐더라면 처벌할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네. 김학의 전 차관은 결국 무혐의 내지는 무죄로 방면이 됐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출국을 막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네. 앞뒤가 뒤집힌 어떤 사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소위 불법 출국 금지 논란이 있기 전에 네. 애초에 대검에서 수사 지시를 했을 때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김학의 전 차관 쪽으로 유출돼서 네. 그래서 출국을 서둘러 갔던 그 부분을 수사하라는 유출을 수사하라는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게 출국 금지한 조치에 대한 수사로 바뀌어버렸다. 그렇죠. 결국 이제 역시 또 마찬가지로 꼬리가 몸통을 흔든 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의 사건이다 보니까 네. 이번 사건이 물론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여러 지금 논란을 낳고 있다. 검찰에 대한 여러 의문점을 남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일이 엎치락뒤치락 벌어졌던 사안인데 어쨌든 뭐 출국 금지가 위법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일단 무죄들이 대부분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네네. 있어요. 지금 1심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소심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사건이 아니냐 이게 핵심이 개인을 상대로 한 국가기관의 공권력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이게 뭐 징역 2년 3년을 구형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 아무리 그런 의미가 있고 시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이걸 계속 검찰 주장할 걸로 보이는데 네. 근데 1심 재판부의 입장은 이 긴급 출국 금지 행위가 위법했다면서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했다. 네. 이런 판단을 내린 거라서 2심 판단이 어떻게 또 바뀔 수 있을지 네. 유지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뇌리에 뭐가 남아 있냐면요. 그 일부 아주 짧게 보도 장면으로만 나온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보고도 저 사람이 김학의 아니야? 국민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했죠. 법원도 그런 판단을 네. 했고 검찰은 동영상 속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피해 여성들의 여러 차례 고소가 있었는데도 공소시효를 넘겨버렸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이게 공소권이 다 날아가 버린 상황이 됐는데 왜 그러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1년의 이제 판결들 예를 들면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이라든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이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사건도 결국 검사들은 왜 이렇게 무죄가 많고 무혐의가 많으냐. 예. 결국 검찰이 검사들끼리 제 식구 감싸주기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중이라서 네네. 뭐 이 의혹을 얼마나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해당 사건이나 또 남아있는 다른 수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이제 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뭐 그분들이 뭐 깨끗하게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글쎄요, 이제 국민 여론이 대체로 그렇지는 않은 네.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자, 우리가 보면요.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시끌시끌해도 항상 의원 불패 이런 얘기했습니다. 의원은 통과하더라. 근데 이게 법정에서 보면 항상 또 요즘에 검사 불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자 국민적인 의혹은 검찰 스스로 해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38분 넘어서 39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슈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인 만큼 정체는 길지 않지만 돌발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 부근 사고 여파로 군자교부터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목간지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주변으로 정체고요. 이후로 여의도에서 다시 한번 속도를 줄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로 차가 많고요. 이후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운 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가오고 있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이게 생각보다 4인 4색 당대표 후보들이 등장하면서 좀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첫 번째 TV 토론이 열렸잖아요. 네. 박 기자님, 제가 요거 보려고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네. 막 끝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못 봤는데 너무 궁금해요. 당대표 후보들 예상보다 치열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토론회에서 더 세게 붙는 모습이다 이런 걸 좀 그래요?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상대 후보의 약점을 고리로 한 불꽃 튀는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치열하게 민주당과 싸웠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네. 과거 우리 당에 대해서 폄하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권자인 당원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또 이제 그동안 윤여준, 최장집, 장하성 네. 이런 인사들이 안철수 의원을 떠난 것을 보면 리더십으로 포용했으면 좋겠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네. 공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아니 우리 안방,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방인 울산에서 국회의원 4선 했는데 16년 했다. 그러면 이제 험지에 가실 때도 되지 않았냐. 수도권 험지에 대한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수도권 민심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네. 또 이 안철수 후보를 빼고 나머지 3명이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법조인으로 후보를 대거 채우면 이 586 청산이 어렵다. 50대, 80대 학번, 60대 출생 네. 이 세대 청산이 어렵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천하람 후보가 어제 제일 좀 에너지 있게 네. 질의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윤핵관 얘기를 했어요. 네. 간신배 이런 키워드도 꺼내면서. 금기어 아닌가요? 근데 어제 나오더라고요. 세게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총선 치르는데 후보들에게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면 그 공천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납득받기가 어렵다. 김기현 후보를 겨냥해서 당내 친윤계 지지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공천 연결되는 게 아니냐. 윤핵관 공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김기현 후보는 장전 의원이 아무것도 안 맡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박하는 모습이었고요.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는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KTX 울산 역세권 연결 관련 의혹 이게 노선이 변경돼서 김기현 후보가 어떤 이익을 얻는 그런 상황 이걸 제시하면서 해명 반드시 해야 된다. 해명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계속 이게 나올 거다. 민주당 측에서 네. 공격할 거다. 해명하라. 이게 결국엔 선당수사 정신으로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는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 들어온 뻐꾸기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보수의 적통 후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네. 지금 얘기만 들어도 물고 물렸는데. 어제 저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이제 박정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천하람 후보가 윤핵관이라거나 이제 간신배라는 발언을 단어를 굉장히 자주 말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보면서도 야 이걸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심판을 본다 그러면 네네. 그 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경고 한 잔씩 주면 한 20장 정도 받겠다. 옐로우 그런 카드를.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천하람 후보가 질문한 것 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윤핵관을 비롯해서 소위 이제 친윤계를 자처하는 분들이 당에서 영향력을 좀 지나치게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윤핵관이라는 단어는 안 좋은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 약간 좀 이게 피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박정희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는 좀 또렷하게 천하람, 황교안이 좀 공격 모드고 안철수, 김기현이 좀 방어 모드고 그런 쪽에 조금 가까운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두 분이 딱 분석을 해 주시는데 어제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황교안 후보가 노래했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서 제가 궁금한 건 토론의 내용인데. 자, 그런데 천하람 후보가 원래 예고했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이 질문이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밸런스 게임 코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질문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을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두 가지 상황이 고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난감한 그런 질문 한 다음에 5초 안에 3초 안에 한 가지 선택해라. 답해라. 그렇습니다. 그런 밸런스 게임이 어제 진행이 됐는데 김기현 후보한테는 한 명만 구조할 수 있다면 나경원 대 장제원 이런. 누구를 구하겠는가? 답은 나경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더 오래 안지 오래됐다.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가 둘 다 맞지만은 정이 조금 더 깊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고. 장제원 의원은 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리를 하는 상황에서 유승민과 김장학이 대
이준석과 영부탕 끓이기. 네. 그중에 뭘 선택할 이준석과 거냐? 영부탕 끓이기를 선택을 해서 네.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안철수 후보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전 재산 대 대통령. 이런 질문에 안철수 의원은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네. 저는 이미 전 재산의 절반 이상 1,500억을 기부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밸런스 게임도 있었지만은 후보 개개인을 향한 악플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프고 네네네. 좀 이 악한 독한 네. 그런 댓글을 소개하고 후보가 직접 해명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요. 김기현 후보가 고른 건 뭐냐면 남진 김연경 지지 관련된 논란. 무리를 빚었었죠. 네, 페이스북 게시물 관련해서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남진 형님이 부릅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너들 나를 알겠느냐. 이런 댓글에 네네. 명확하게 그 자리에서 남진 선생님, 김영현 선생님 말씀을 다 듣고 그대로 올린 거다. 김기현 후보가 해명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신영복 존경한다고 안철수와 문재인은 동료인가? 이렇게 얘기한 댓글에 네.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너 잘 죽었다 말할 수 없지 않는가. 망자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정체를 후에 알았다. 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래 말씀하셨는데 황교안 후보가 이 찐이야라는 트로트 노래가 있잖아요. 네, 유명하죠. 그 노래 한 소절 부른 다음에 황교안이 정통보수의 유일한 진짜 찐이다. 승자다. 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TV토론이 앞으로 한 3번쯤 더 남아 있고요.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건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전 의원 그리고 윤미향 의원 지금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임평은 의원님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어제 그 국회에서 이제 답변한 내용인데 네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관련해 가지고 뇌물 혐의 무죄 나온 거 그리고 이제 무소속 그 윤미향 의원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의 혐의가 이제 1심에서 이제 무죄 나온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나오니까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아마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과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꾸려진 검찰을 이제 구분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대로 수사나 기소를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지. 우리가 새로 하면 괜찮을 것이다.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차별화하는 발언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검찰 대부분의 수만 명의 검찰 조직원들은 사실 정부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뇌부의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인데 과연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볼 수 있느냐, 혹은 법무부 장관이 그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구성원들을 그런 식으로 갈라서 봐도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두 재판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본인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사실 얼마 전에도 곽상도 전 의원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보강을 하겠다, 보강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때그때 거의 증문즉답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민주당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유독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내놓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관련된 또 질문을 김의겸 의원이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대봉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관련 내용을 밝혔다. 이거 박 기자님 한번 다시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 이런 질의에 소환 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서면 조사했다는 건 사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거든요. 어제 처음 나온 얘기고요. 정확하게 출석 요구를 한 바가 없다는 게 한동훈 장관의 얘기였고 소환을 위한 변호사의 협의는 있었다. 이게 자신이 보고받은 내용이다라고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서면 조사를 하고도 왜 무혐의 처리하거나 기소하는 결정을 못했느냐.
왜냐하면 조사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그 사안을 들여다봤고 네. 조사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게 이상하다. 그런 질의가 이어졌고요.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이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심 결과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까지 고려해서 수사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한 대목이 있는 것이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도 밝혔듯이 다른 전주들 네네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사 사건 무죄 관련된 받은. 다른 전주들은 실제로 조사도 받고 소환도 받고 기소도 그리고 됐고. 기소도 돼서 네네. 1심 재판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지금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전주들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같은 상황이라면 네. 사실은 같이 기소가 되거나 불기소가 되거나 해서 이미 사건 처리가 끝났어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2020년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네. 3년이 된 사건인데 주가 조작처럼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는 사건이 3년씩이나 가타부타 아예 이제 결정도 못 내리는 경우는 굉장히 네. 이례적이거든요. 네. 과연 김건희 여사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이렇게 오래 그냥 쥐고만 있을 수 있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명확한 해명은 안 되는 것 같다. 네. 서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이상하다. 네. 이런 의문들은 좀 많이 남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 보겠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요. 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느냐 하는 의혹과 관련해서 박 기자님 네. 어떤 내용들이 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게 서면 질의서를 어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국방부에 물어본 거예요. 예. 지난해 3, 4월 2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 국방부가 CCTV 영상을 관리는 이제 즉 국방본부 보안업무 청사관리 출입관리 예구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보존 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영상 저장 용량이 초과가 되면 기존 영상을 새로운 영상을 덮어쓰는 형태로 네. 계속 저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게 뭐냐면 보존 기간이 30일이니까 지금 뭐 있을 상황이 아니고 예. 다 덮여가지고 새로운 걸로 바뀌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네. CCTV 영상을 확인할 수가 없다. 삭제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가까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이준석 국방부 장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일부러 삭제하지 않으려고 해도 네네네. 자동으로 없어진 거다. 이런 네네.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다면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제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사안을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가 지금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종대 전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CCTV 영상 외에도 차량 기록을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방부 출입할 때는 이 번호판 자동 인식을 해서 컴퓨터 저장하는 네네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렇다면 국방부 이제 근무지원단의 컴퓨터 서버에도 관련된 흔적이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의 예측, 네.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나 아니면 국방부의 설명이 있을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국회 국방위가 내일 전체회의에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과 공관 관리를 맡았던 주임 원사를 증인으로 네. 채택하는 방안, 이거를 사실 민주당 추진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게 좀 무산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이 관련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에서 또 뭐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병행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임경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437님. 자, 방학인 아이들 챙겨주느라 오랜만에 방송 들어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는 나라가 많다는 소식 감사하네요. 자, 듣고 싶은 곡은 저희 세대 노래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자,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w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When times get rough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드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다는 치킨 가게 숫자보다도 이제 커피 음료점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니까 커피 사랑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특히 원두 커피의 경우 커피를 내리고 난 찌꺼기는 버리게 되죠. 이렇게 버려지는 커피 폐기물의 양이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약 15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커피 폐기물처럼 못 쓰게 되어버리는 물건을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폐기는 폐할 폐자에 버릴 기자를 쓰는데요. 시설의 폐기라든지 폐기 잠수함, 폐기 처분같이 쓰일 때는 못 쓰게 된 것을 버림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 법령, 약속 따위를 무효로 함의 뜻으로 쓰는 경우에는 계약의 폐기, 법률의 폐기 또는 제정안의 폐기처럼 씁니다. 그리고 뭔가를 버린다는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으로 폐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폐지에서는 그칠 지자를 쓰는데요. 실시해오던 제도나 법규, 일 따위를 그만두거나 없앰을 뜻합니다. 통금 시간을 실시해오다가 없애는 것이라면 통금 폐지라고 할 수 있고요. 시행해오던 호적제를 없애는 것이라면 호적제 폐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하늘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5mm 미만이 오다 그치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남해안에도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이 중 기온이 낮은 지역과 제주 산지는 1cm 미만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그 밖의 충청권, 남부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영상 1.8도로 출발한 서울이 아직 3도 선에 머물러 있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 낮겠고 광주는 7도, 부산 9도 등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광주 전북 지역은 먼지가 쌓여서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내일 낮부터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전주 대구 영하 1도로 다소 춥겠지만 낮에는 서울이 8도, 대전 11도, 광주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엔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제주도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4도, 습도는 61%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고 반발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스스로 불러온 일이라며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거라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말해 논란이 된 태영호 의원에게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네, 화제 인터넷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자,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자, 이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안 그래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아플 텐데 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가 있다. 어디입니까? 그러게요. 어딜까요? 네. 친조무보상에 당할 경우에만 이 경조휴가 그리고 경조금을 주는 회사들은 많은데요. 네. 인권위가 북의 혈통주의에서 비롯된 남성 중심적인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많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B 씨는 작년 6월에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휴가 3일과 경조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거는 차별이라고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네. 그러자 인권위는 A 회사가 외가와 친가를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 역할의 차별로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회사에 강조했습니다. 네. 참고로 실제 민법에서도 조부모는 외조부모 그리고 친조부모를 둘 다 의미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A 회사 쪽은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현재 개선할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줄 거면 다 주고 안 줄 거면 다 같이 안 주던가, 경조금은 그렇다 쳐도 장례식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회사까지 나가야 하는 게 말이 되냐, 권고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던가 말던가 할 텐데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회사의 의견에 동의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건데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지금 MZ세대는 입장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 게 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조부모님이 양육을 많이 돕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조부모가 키워준 손주 손녀가 많아서 저희 애들도 그런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주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고 오히려 본가 친가의 할머니가 더 멀어 보이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이 되면 앞으로 세대는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도 진짜 똑같이 외조부모가 키워주시고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근데 그 장례식은 휴가를 안 준다. 이건 굉장히 좀 서럽고 섭섭하고 이제 그럴 일이 되는 거죠. 자,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 주차장에 가면요, 분홍색으로 된 여성 전용 주차장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만 자리가 있어서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또 양심에는 꺼려지고. 자, 그런데 앞으로 이게 사라진다고요? 네.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 만인데요. 혹시 여성 전용 주차장을 사용해 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예 여성 전용 층은 안 가는데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섞여 있는 데는
그쪽에 빈자리들이 자꾸 눈에 띄어서 네. 저는 차마 대보지는 못했어요. 아, 이게 눈치가 좀 보이는 경향이 네.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 여성 전용이라는 명칭 때문에 여성만 주차 가능한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 전용 주차장은 사실 여성이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남성이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진짜요? 네. 아유,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네, 피해 있었는데요. 다녔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았죠. 네. 한 사례를 들면 대형마트 주차장을 한참 헤매던 한 남성이 여성 전용 주차구역에서 빈자리를 발견했지만 한 여성이 그 자리를 가로막으면서 팔로 X자 표시를 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일이 알려질 때마다 여성 전체를 교통약자로 보는 게 시대정신과 맞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여성 전용 주차장을 처음 도입된 거는 지난 2009년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때였습니다. 네.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막겠다는 네네. 취지였죠. 단순히 여성 운전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고안이 된 거, 주차 편의를 위해서 고안된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네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한 모녀가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휘두른 칼에 잔인하게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주차장에서 여성을 노리는 범죄들이 보도되면서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우선 주차장에 대한 운전자들의 시선은 마냥 곱지만은 않았죠.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오세훈 시장이 14년이 지난 지금 오 시장이 직접 없앤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이 핑크로 된 여성 전용 주차장은 여자는 분홍과 같이 성관념을 고정시키는 것 같았다. 여성을 노리는 범죄가 날로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보안 요원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1인 가족도 쓸 수 있는 거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네. 서울시는 내달부터 공용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임산부, 고령자 같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통과되는 대로 공용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전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단순히 뭐 남녀, 뭐 파랑, 분홍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 시대 변화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저도 여성만 이용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여성 전용 주차장이 아니라 여성 우선 주차장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맞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또 주차장 쓰다 보면 우선이 누가 우선인지 그렇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남성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 다 채워놨는데 여성들이 나중에 들어오면 또 어차피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알겠습니다. 좀 이제 합리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볼게요. 자, 싱크대 밑에서 찾은 2,400만 원. 집주인도 세입자도 내 돈이 아니다. 사실 서로 내 돈이다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 중에 2,400만 원 돈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이사 중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말하자 경찰이 나선 건데요. 이 소문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어허. 경찰청이 지난 13일 SNS에 소개한 사연입니다. 세입자 A씨가 이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삿짐 센터 직원은 A씨에게 저기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을 왜 안 챙기셨냐 꽤 많아 보인다면서 돈 뭉치를 건넸지만 네. A씨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말하죠. 예. A씨는 이사 중에 싱크대 아래에서 돈다발을 발견했다. 주인을 찾고 싶다라면서 경찰에게 돈 뭉치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그렇게 큰 돈이 있었냐. 그런데 내 돈은 아니다. 라고 대답했죠. 어허. 문제는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들의 전화번호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경찰은 집주인의 말에 공인중개 사무실을 통해서 10년 동안 거주했던 세입자 4명의 연락처를 확보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된 결과 2명으로 추려지게 되는데요. 네. 세 번째 세입자였던 50대 남성은 그 집에 아버지가 살았다면서 아버지께서 현금 250만 원을 생활비로 드렸는데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세입자인 60대 여성은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 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띠지로 묶어서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명 다 자신 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누가 더 유력해 보이시나요? 이게 50대 남성의 아버지냐
60대 여성이냐. 60대 여성은 자기가 모아놨다, 보관해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르겠는데요. 자,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돈 뭉치는 두 번째 세입자의 주장처럼 5만 원권이 100장씩 은행띠지로 묶여서 다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보관되어 있던 위치도 일치했죠. 네네. 그래서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세 번째 세입자에게 전하자 그는 아버지께서 모아둔 돈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이의 제기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아니고 추정을 한 거니까. 네. 그래요. 올해 1월 돈을 돌려받은 이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서 습득자에게 5에서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고요.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서 신고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라고 전하고요. 누리꾼들도 이를 보고 이삿짐 센터 직원, 이사가는 세입자, 집주인, 전 세입자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감사해요. 모처럼 미소 짓게 만들었네요. 살맛이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모두 다 선하셨던 것 같아요. 누구도 이 돈을 보고 그냥 어떤 탐욕을 부리지 않고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 2,400만 원. 야,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좀 싱크대를 뒤져봐야지 그랬는데 제가 좀 얄팍했네요. 세상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 튀르키예 지진으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남의 불행을 이용한 사기 행각, 정말 악한 범죄인데 이런 게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일주일 전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수가 3만 3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기부를 받고 있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중고 물품 받지 않는다. 강진으로 보건 의료 체계가 무너져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 옷이 없어서 옷을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패딩이랑 옷을 쌓아놓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부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사관이 밝힌 물품 목록은 겨울용 텐트, 이불, 침낭, 전기 히터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집을 잃은 이들은 필요한 텐트 수량만 30만 개라고 하죠. 대사관 측은 형제의 나라 한국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유감스럽게 선의를 악용하려는 기관들이 목격되고 있어서 우리 대사관 그리고 튀르키예 재난관리국, 튀르키예 적신월사, 대한적십사와 같이 신뢰할 수 있고 잘 알려진 기관 조직을 통해서 기부를 하길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가짜 모금 활동을 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까지 보도했습니다. 네. 일례로 한 틱톡의 채널은 3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 현장을 항공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틱톡 디지털 화폐로 후원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트위터 계정은 소방관이 건물 잔해 속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암호화폐 지갑 주소 2개와 트윗을 12시간 동안 8번이나 올렸습니다. 네, 네. 누리꾼들은 여기에 대해서 남의 슬픔을 악용해서 사기치지 마라. 선의의 행동에 상처 주고 너무하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어릴 적 홍수 피해로 하룻밤 만에 모든 게 날아갔었는데 이 편지와 물품을 받을 때마다 잠시나마 큰 의지가 되었다. 그래서 선의를 오롯이 닿지 않는다고 해도 기부를 멈추지 말아달라라는 개인의 의견도 전했습니다. 네, 자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공인된 곳에만 기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마음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틈에 또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빠르게 적발해서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기부는 또 이 피해자분들이 필요한 것, 필요한 곳 여기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잘 듣고 폐기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나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트릿 뉴스 파이터 여기까지 정리하죠. 박지원 뉴스캐스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먼저 현 변호사께서 꼽으신 키워드. 김학의 불법 출금 무죄. 저희가 일부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가 무죄였다. 이게 이제 출국 금지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런 이제 논란과 수사가 있었죠. 저희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인터뷰도 연초에 했습니다만 이 수사 외압도 무죄, 사실상 전부 무죄. 자, 변호사신데 키워드로 꼽으신 이유는요? 이게 사건이 재밌는 게요. 네. 당초에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안양지청의 수사가 문제됐던 건 이거예요. 이 김학의 전 차관이 어쨌든 13년에 그런 성접대 받았고 그다음에 18년에 이제 과거사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이러니까 막 수사를 하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 19년 3월에 갑자기 새벽에 막 출국을 하려고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때 쟁점 뭐였냐면 이 사람이 이 자기가 출국 금지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쟁점이었거든. 예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알려주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이 출국 금지를 그 진행하는 건 법무부에서 하니까 네. 법무부나 검찰 누가 알려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낌새를 채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그게 쟁점이었는데 네. 이제 이게 확 뒤집어진 거죠. 네네네. 반대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서 도망가려고 했는 게 아니라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붙잡으려고 했던 게 뭐 불법이다. 막은 절차가 불법이다. 막은 절차가 불법이다. 네. 이렇게 이제 몰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때 뉴스 속보를 보면서 김학의 저 사람 아니야 그랬는데 그 뒤에 변장한 사람이 있어서 네, 앞에 세워놓고 뒤에 이제 이렇게 눈 가리고 뭐 안경 낀 사람이 네, 이제 막 그 사람이 분노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불법 출금. 불법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당연히. 자, 싸웁니다. 싸웁니다.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장 소장님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조선일보가 세상에 이런 판사가 있나? 야, 굉장히 비토한 기사 제목을 강하게 뽑았습니다. 놀랄 일입니까? 2019년도에 이 안양지청 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담당 검사죠. 장준희 부장검사가 제 친구예요. 아, 그래요? 네. 자세히 아시겠네. 이 친구가 얘기를 했죠. 네.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해도 된다라는 법치와 인권을 후퇴시킨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을 하지만 절차상의 불법성도 이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판결 말씀이 아니겠어요? 조선일보 논조와 똑같은 게 목적이 정당하다면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위법하다고 판사나 법원에서도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은 나쁜 사람을 처벌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불법성은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판결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판결이 어디 있어요? 사법정의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냐 아니냐, 우리 진영 사람이냐 우리 진영 사람 아니냐 이걸 다 떠나가지고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법을 위반했다라고 판사도 얘기해놓고 왜 그걸 처벌을 못해요? 그래요. 이게 사법정의예요? 우리 장 소장님이 아직 이제 법 공부가 조금 저기 하시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절차적인 문제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이제 뭐 예전의 사건 번호 이미 끝난 사건 번호를 적었다든지 아니면 뭐 내사 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문제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출국 금지 대상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입건은 안 됐지만 피의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으면 피의자예요. 우리가 긴급 체포할 때도 보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반드시 입건되지는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건됐습니다. 이래야만이 피의자는 아니에요. 피의자는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긴급이 아니라 뭐 일반 출국 금지라든지 법무부로 뭐 한다든지 이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요건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알겠지만 그럼 이 사람을 그냥 가게 놔뒀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지금 말씀처럼 절차를 다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절차 안 지킨 그거에 대한 거는 어쨌든 그 문서 뭐 잘못 작성한 것에 대한 처벌을 어쨌든 유죄 판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출국 금지 대상이 아니냐. 그럼 출국을 나가게 그냥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권남용까지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그 장준희 검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검의 압력이 아니었으면 수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고 이 장준희 검사 당사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김학의 씨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접대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자연인인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 사법부 여기서 불법을 저지르면 어떡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율배반적인 일이 뭐냐면 자 이번에 김학의 씨 사건 관련해서는 불법 출금이야. 맞아. 그렇게 판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나쁜 사람 처벌하니까 불법 출금도 정당화시킨 거 괜찮아. 그래서 그거를 지시한 사람들 다 무죄. 그랬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된 김학의 씨는 또 무죄 판결 받았어요. 뭐예요 이게? 뭐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판결을 하면 김학의 무죄도 아시겠지만 뭐 검찰이 2번이나 뭐 무혐의 하다가 그거 보면서 또 우리 다 시력 테스트 했잖아요. 저 사람이 맞냐. 누가 봐도 맞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어쨌든 검찰이 계속 봐주다 보니까 뭐 공소시효 지나버렸고 또 나중에 뭐 뇌물 부분도 이제 절차가 잘못됐고 그래도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어쩌면 법의 절차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형량을 하는 거예요. 형량. 과연 이 사람의 출금을 막아야 될 필요성과 이런 것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절차적인 위법 사이에서 어느 정도 중대하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검찰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온 국민 다 알아요 그 사람인지. 네네. 수사 중이지도 않았으며 이 말도 틀린 거죠. 수사 중이었죠 그때. 수사가 입건되고 있었잖아요.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에 대한 감시를 하고 뭐 여론몰이로 악마화가 됐어요? 나는 이런 표현도 참 재밌는 것 같고. 검찰의 얘기로는 상당히 좀 김학이라는 인물을 비호해 준다는 느낌이 법적 드네요.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금지한 거. 요거는 이제 법적 절차 무인인데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에 있지도 않고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감시하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요 얘기 듣고 이거 무슨 굉장히 김학의 전 차관이 억울하게 뭔가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뭐 그거는 뭐 검찰 맘이죠. 그러니까 그거 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목적이 정당하니까 수단과 방법은 부적합 해도 된다. 불법을 약간 저질러도 된다. 이러한 논리가 이번 판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두 분의 얘기 사이에서 맞냐고요. 잠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살인자 체포할 때도요. 미란다 원칙 고지하잖아요. 당신은 왜 체포되는지 그 당신은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는지 거기서 설명을 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라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긴급체포 이거 다 그냥 안 되고 그냥 풀려나잖아요. 현 변호사님이 아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무죄 추정 좋아요. 이런 것들 뭐 저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김학의는 나쁜 사람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재판 판결 당연히 재판 판결 나올 때까지 당연히 무죄로 추정돼요. 추정되잖아요. 근데 아까는 계속 지속적으로 김학의 나쁜 사람 벌 받아야 되고 불법 저질렀고 그 동영상 봐도 김학의고. 내가 얘기가 아니라 장 소장님이 얘기한 건데.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장 소장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입건돼서 피의자다. 중요한 건 이제 피의자 신분이면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나 뭐 경찰은 할 수 있다는 수사를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는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을 가는 거죠. 재판 끝날 때까지는. 그렇죠. 자, 그 사이에 이제 고민이에요. 제 말씀이 이제 같습니다. 두 분 얘기가 다 일리가 있어서 두 분이 다투시니까 이거 어떤 걸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법원 결정은 나왔어요. 1심이지만. 자, 2020년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 접대 사건. 액수 쪼개기로 죄가 없게 만들어줬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당시에도 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어서 지금 이 사건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좀 이게 난감하냐면요. 검찰 대 검찰의 싸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검사 대 검사의 싸움으로 보이고.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김학의는 나쁜 사람 아닌가? 이게 이제 악마화라는 얘기보다 일반적인 추론이었는데 보도에서 저 나오는 영상 보니까 분명 김학의인데 검찰은 왜 특정할 수 없다고 해서 공소시효를 넘겼지?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심은 서로 봐주나? 제 식구 감싸나거든요. 감쌉니까? 아니 이번에 김학의 50억도 보세요. 뭐 김학의 아니고 그렇죠. 박상도 그러니까 뭐 하나은행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뭔가 박상도. 공짜는 없을 텐데. 근데 일단 뭐 하나은행에 대한 입증 안 됐다. 그리고 당시 이게 뭐 법조계에서도 이거 무죄 난다는 얘기 많았어요. 수사의 그 대가관계 불확실하다. 근데 어쨌든 그게 입증이 안 됐어요. 그러면 김학의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뭐 무혐의 처분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도.
이번 뭐 지금 말씀하신 그 96만 원 쪼개기도 보면 예. 어떻게든 뭐 사람 빼고 중간에 갔으니까 그 사람들 없는 걸로 치고 예.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잖아요. 100만 원 이상 안 되면 되니까. 왜 이렇게 검찰 출신에 대한 이 법이나 이 적용 관대하냐. 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 공수처에서 이 검사들 다 수사해버려야 돼요. 검사들을? 네, 공수처에서. 공수처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를 네. 감싸는 거죠. 100만 원 이상 접대를 받았다 그러면 처벌받으니까 네. 접대 금액이 1회에 96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처벌할 수 없어요. 예. 이게 말이에요,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이 위법해도 정당화되느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네네. 수단이 불법이면은 이거는 네네. 결과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문제는 없어요. 이것을 집행하는 주체에 대해서 네. 국민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네. 불법 얘기하는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긴급체포 살인자 긴급체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살인 현장 있어. 근데 네네. 긴급체포할 수 있잖아요. 네. 가서 영장 받아오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막 끌고 가다가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했어요. 네. 그럼 경찰차에 채운 다음에 예. 저기 가서 경찰 수사받기 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원래는 말씀처럼 체포할 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긴박한 경우에는 용인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법이 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사건 번호가 없는 사건 번호가 아니고 과거 사건 번호였잖아요. 예, 그 예. 사람에 대한 맞잖아요. 네. 없는 번호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런 정도는 고려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법이 왜 있고 규정이 왜 있고 원칙이 왜 있냐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기준과 원칙이 미역줄거리예요. 제가 우리 장소장님한테 저기 가서 뭐 이거 갖고 오세요 한다고 직권남용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사실 모든 걸 다 직권남용에 걸어버리면 공무원 사이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상급자는 하급자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상급자가 일을 딱 하면은 규정 갖고 오세요. 이러진 안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저는 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저는 장 소장님의 원칙론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법은 원칙을 지켜야죠. 네. 그런데 만약 이 인물이 김학의라는 전직 법무부 차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니고 일반 범죄자였다면 사후에 이런 논란이 일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법적 절차를 다 지키면서 수사하고 뭐 체포하고 입건하고 하는 것인가? 억울한 또 다른 법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집단에서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 불법적으로 일을 한다라면 그것조차 불법적인 것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도 여쭤봐야 돼요. 지금 이 주간 법조 이슈 하나 또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판결문이 판결 났고 공개가 됐는데요. 이게 14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럼 이 두 분 저는 다 못 읽어봤습니다만 전문가들이시니까 읽어보셨을 거고 어디에 주목하셨는지. 저도 다 못 읽어봤는데 어쨌든 판결문에 네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1차, 2차 주가 조작에 다 관련된 건 김건희와 장모밖에 없다. 네네네네. 그다음에 어쨌든 그것도 나오잖아요. 이쪽 계좌에서 김건희 계좌에서 장모 계좌로 일로 넘겼더니 여기서 산 것도 있다. 네네네.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몇 회 뭐 40 몇 회 이렇게 거기는 나오는데 결국은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러 번 이름도 나오고 통장도 뭐 여기 3개 4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에요. 사실은 그냥 그 판결문도 보면 그런 부분은 약간 이런 의심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판사가 수사 못 하잖아요. 확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남겨놨단 말이죠. 의문을. 근데 그 부분은 검찰이 풀어야 되는 거지 판사가 가서 뭐 압수수색 해와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법 구조상. 근데 판결문 곳곳에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 저는 이거를 많이 암시하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 수사를 왜 못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전직 검찰총장 부인이었고 현직 대통령 영부인인데 어떻게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터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털 수가 있겠어요. 아니 소장님 조금 전에는요. 김학의든 일반 시민이든 원칙이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한 이중적인 검찰의 수사 진행, 조사 방식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범죄 일람표에 보면 기사마다 좀 다르던데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48번이나 아니면 37번 등장을 한다. 이것은 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 연루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라는 증거 자료로 거기다가 좀 공소장에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가 문제야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거예요. 봐봐.
그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아. 하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이거 주가 조작 해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직접적인 증거 없잖아. 이거 이용당한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뭐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네네네. 공모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야라고 항변을 하잖아요. 유도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진행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통정 매매를 했잖아요. 네네.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정확한 시간에 액수 수량, 시간, 분량 다. 그러면 그건 뭐 문제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네, 장소장님이 의문을 제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뭐 보면 우연히 그렇게 됐나 보죠. 우연히 우연히 똑같이 이제 저 딸이 파는 걸 어머니가 우연히 사고 이쪽에서 뭐 8만 주 하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8만 주 금방 사고. 그런 우연은 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친의 집을 그렇죠. 김한배의 누나가 산 것도 굉장히 우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다 있는데 진행자가 지금 편파적으로 지금 아니, 대통령 부부 우연 얘기를 하니까 퍼뜩 생각이 나서. 아니 근데 저는 이 대통령실에서 이게 뭐 문제 뭐 오히려 뭐 죄가 없는 걸 밝혀준 거다. 뭐 민주당이 막 뭐 가짜뉴스를 한다, 가짜뉴스 한다는데. 아니 그러면 검찰이 대통령 부인인데 대통령실에서 이거 뭐 무죄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검찰이 뭐 수사를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검찰총장 대통령의 최측근의 법무부 장관의 이 김건희 여사하고는 뭐 몇백 번씩 카톡 주고받는 사이 이분이 장관인데 그 밑에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이 아마 이거는 정권 끝날 때까지 건들지 말라는 이제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집 앞에도 그렇고 이 여의도에도 보니까 각 당협위원 민주당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부들이 김건희 뭐 수사해라 그 플랜카드를 다 붙여놨다고 현수막을. 잘 붙인 것 같죠. 아니죠. 어떻게 대통령 부인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잠깐 했는데 약간 긍정의 약간 유도 질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되게 위험한 플랜카드다. 현수막이다. 위험한 플랜카드다. 자, 그래서 관련돼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소환 안 하느냐? 왜 수사 안 하느냐? 또 왜 빨리 결론을 안 내리느냐?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뭐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출석 요구 없었던 건 맞는데 소환의 이 협의는 있었고 서면 조사했다. 자, 근데 서면 조사 얘기가 그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서면 조사 했었다고. 작년에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당시는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출석 조사를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쪽에 검찰이 안 한 것을 왜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보느냐라는 좀 생각도 있고요. 민주당도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특검하자라고 하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잖아요.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미적거린단 말이에요. 네네.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하고 막 논란만 있고 민주당이 문제다 결국에는. 저런 문제와 관련해서 왜 강하게 대응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장 소장님 의견이면 민주당이 더 세게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여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이 말씀인 것 같아서 민주당을 오히려 약간 좀 탓해서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다 못했다 이 얘기는 그 당시 아시잖아요. 윤석열 총장이었고 이 수사가 시작된 것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이제 손 떼라 이러면서 그나마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서면 조사를 했는데 결론을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안 내리는 이유가 저 나름대로 추측은 이렇게 봐요. 결론을 내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요. 다음 절차가 뭐 대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법원이 될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하거나 항고라든지 재생 신청으로. 그러면 사실은 검찰이 통제 받기예요. 예를 들어서 불기소 막 했는데 이거 누가 고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신청이나 만약에 뭐 나중에 법원에 제기해봐요. 그럼 법원에 딱 보면 이거 기소하세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 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근데 기소하기 싫어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정확히 사실관계 봐야 되겠지만 고발인지 고소인지 봐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계속 안 내는 거 아닌가. 이건 저 추측입니다. 이거는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요. 아까 뭐 민주당에 대한 또 왜 더 강하게 안 하느냐 이런 비판을 장 소장님 하셨으니까.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얘기지. 제가 민주당 편든 건 아닙니다. 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폭탄이 터졌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배임 등 5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죠. 이게 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다.
요거 장 소장님 키워드로 꼽으셨으니까. 범죄 혐의도 많아요. 특가법상 배임, 네.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네. 옛 부패 방지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네네.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배임 혐의가 가장 크죠. 4,895억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같은 금액을 손해를 끼쳤다. 그거죠. 네. 더 성남이라는 시에서 시민들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가 있었는데 네.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뭐 더 많이 좀 돌려준 거 보장을 아니냐? 해주고 또한 자기 자신들 일당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재명 당대표, 유동규, 뭐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러한 것도 있고요. 뭐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로 관내에 있는 4개 업체로부터 133억의 뭐 후원금, 뇌물성 후원금 네, 받은 네. 거 아니냐 그런 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좀 더 당당하게 저는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도박을 거는 거죠. 네네. 체포동의안이 곧 이제 다음 주에 24일 날이라고 언론에서는 예상을 하던데, 후반? 네. 그때 민주당에서 이거를 부결시키지 말고 가결을 시켜서 제3자적인 공적인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자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구속할 만한 건이 아닌 것 같아. 네네. 라고 판결을 받아버리면 네네.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는 사법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저는 벗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유로워지지 않느냐? 검찰의 정치 보복 탄압 수사를 분명히 입증해 주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 민주당 다 뭐 찬성을 하든지 아니면은 퇴장하셔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판사 네. 앞에서 영장 실질 심사 받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기 때문에 자세한 영장 내용은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공보 알림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좀 이재명 대표 측 예상보다 검찰이 훨씬 강하게 표현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입장들도 있어서 자, 현 변호사님 지금 네. 장 소장님의 말씀도 있고요.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세요? 일단 뭐 지금 대장동 배임이야 뭐 계산할 때마다 달라가지고 금액이면 1,500억 됐다가 뭐 네. 1,800억 됐다가 뭐 4,000억 됐다가 뭐 계산 방식이 다 다른 거죠. 지난번에는 원래 50% 가져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뭐 1,800억 이렇게 잡았던 건데 네네. 지금 또 70%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임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네네. 거고. 지금 뭐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부패 방지법은 같은 거죠. 네. 옛날 법 이름만 다른 거고. 제3자 뇌물 뭐 아시겠지만 FC 과연 네네. 이게 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거냐. 결국은 검찰은 보니까 뭐 정치적인 이득을 취했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특이한 게 요거예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요게 뭐냐면 뭔가 이제 그 재산을 원래는 이제 뭐 네이버가 주빌리 한 건데 주빌리가 다시 이제 호환해서 뭔가 이제 그 범죄 수익을 감춘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네. 이제 이거 보면 이제 곽상도 생각이 나죠. 곽상도 그 아들도 보면 이거를 퇴직금을 처리한 거잖아요. 네이버를. 예. 그럼 요걸 넣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다른 식으로 포장하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처벌하는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택적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넣고 어떤 사람한테 안 넣고. 그 부분 하나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범죄 혐의는 제가 보기 요거는 너무 지겨워서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도주 우려 뭐 제1야당 대표는 뭐 제가 보기에 도주 우려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본인도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거인멸이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네, 최근에 네. 이제 정성호 의원 접견도 네, 계속 네. 이제 그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거 증거인멸 우려 영장 청구하려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다. 네네. 이 얘기 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검찰이 보면 언론에다 흘리고 왜냐면 이 접견 기록은 검찰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기사 나면 그거를 증거로 써요. 네. 어찌 보면 자기가 자기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게 그 이런 사건들 보면 신문 기사가 증거로 되게 많이 제출이 돼요. 그게 증거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해요 실제로. 네네. 요걸 아마 내가 보기 그 정성호 의원 기사를 분명히 아마 저 영장 청구할 때 많이 집어넣을 것이다. 집어넣을 것이다. 네네. 이게 어찌 보면
아니 스스로 순환론법이잖아요. 네. 기사를 흘리고 그걸 증거로 쓰고 그래서 증거인멸 우리가 있다 하고 저는 이게 참 어찌 보면 검찰이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검찰은 뭐 공소장으로 말하고 네. 증거로 말하고 이랬는데 네. 이제는 기사로 말하는 것 같아요. 언론 프레이로 말하고. 네. 근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한 얘기는 좀 약속을 지키셔라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공약이었고요. 지방선거 전에도 뭐 수차례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할게요라고 얘기했어요. 네. 특히 작년 5월에 지방선거 때 노영민 충북지사 선거 네. 유세 가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불체포 특권을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말에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겁니다. 네네.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저를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예. 아닙니다. 그래요. 본인 입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불체포 특권, 체포동의안 네. 부결되도록 비명계 의원들 만나서 단속하고 왜 그러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판사 앞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좀 받으시라. 근데 이 불체포 특권 부분은 이제 논란이 많는데 네네. 일단 헌법상 권리라서 예. 이걸 뭐 개인이 뭐 포기하고 말고 물론 말씀처럼 나안 받겠다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그 당시 글쎄요 뭐 이런 상황을 예상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 200~300군데 이제 압수수색하고 네. 계속 뭐 소환하고 뭐 또 뭐 하나 끝나면 다시 소환하고 네네. 또 하나 끝나면 수사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건 수사 안 한단 말이죠. 55 클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무죄나도록 가만히 놔두는데 그럼 다른 것들도 이제 뭐 검찰이 계속 뭐 수사할 듯 하지만 결국 안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형평성이 없는 수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에서 당연히 이거를 이제 뭐 기각적으로 부결할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의 부정과 잘못이 나의 잘못과 부정함을 없애주는 건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왜 수사 안 해, 조사 안 해? 다른 사람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하려면요. 내 자신에게 조금 더 엄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건 진행되는 절차를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이 주말 사이에 방송에 안 나오셨다고 해요. 네. 이 청취자분들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주말에는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럼? 저 겨울 휴가 다녀왔습니다. 아, 네, 겨울 휴가. 어제 왔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렇게 또 네. 좋아 보이시는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전당대회 질문을 안 될 네, 수가 네, 없죠. 네. 어제 TV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은요. 각 캠프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제가 빙의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김기현 후보는 휴 다행이다. 실수도 안 하고 뭐 밀리지도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선방했어. 선방했다.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천하람 후보는 아쉽다. 내가 이 TV 토론 때 확실히 안철수, 김기현 이 두 사람을 압도를 해야 네네네. 내가 그 힘을 갖고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어제 내가 좀 생각한 것만큼 잘 못한 거 아니야? 네. 예열 과정 중이다. 그렇게 좀 네네.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는 나 왜 이렇게 TV 토론을 못할까 진짜. 나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나 잘했지. 나 제대로 나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 내가 제대로 공격한 것 같아. 네. 나 이번에 점수 딴 것 같아. 이렇게 자기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자평 빙의 저 평가였습니다. 현 변호사님. 네. 자, 지금 안철수 후보 밸런스 게임에서 전 재산과 대통령 중 하나를 포기한다면 전 재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 요즘에 참 이게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이유가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진짜로. 왜냐하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최근에 막 앞서는 여론조사 나오다가 어찌 보면 국민들은 좀 그래도 뭔가 좀 이런 부당한 것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이걸 정치인한테 원하는데 이분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생존 이분도 이 줄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 단어 갖다가 혹시 안내 압수수색 받는 거 아니야? 뭐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전 재산과 대통령 중에 전 재산을 포기할 수 있다. 그만큼 대통령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하고 싶은 열망은 정말 강한데 누구나 다 아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뭐 치열하게 싸우고 이러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별로 없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전 재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분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다르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제가 궁금해서 하나 요거 여쭤볼게요. 현 변호사님이 이제 마침 제주 출신이시잖아요. 제주 얘기 많이 가끔 하셨는데 지금 최고위원 후보 중에 태영호 의원 제주 4.3 발언이 지금 크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가 명백하다. 이 발언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음에 나는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지금도 북한에서 배운 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역사를 이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인식돼 있지 않고.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그냥 뭐 탈북자도 아니고 이분 뭐 사상 검증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뭐 제주도 분들은 거의 뭐 유가족 아닌 분이 없어요. 저도 뭐 할아버지나 외할머니나 외증조 할머니나 다 그때 돌아가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분은 저는 국회의원직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뭐 제가 지금은 바빠서 그러지만 제주도에 계신 분들 혹시 방송을 듣는다 그러면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뭐 고발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민사소송의 어떤 위자료 청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지고 왜냐하면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거에 대한 거의 저는 확신범이라 들거든요. 본인이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럼 그때 그렇게 배웠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둘 수는 없다. 단순히 윤리위 제소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혹시 계신 뭐 젊은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반드시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장 소장님 입장 어떠세요? 저는 제 생각보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2003년에 발표된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3 사건이 군경에 의해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럼요. 자, 새로운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는 거겠죠.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i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in the bath. Well, I was out of 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KBS 보도본부의 경제 스토리텔러 서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휴, 마스크도 패션으로 쓰신 것 같아요. 네, 노란색입니다. 네, 컬러가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벗었습니다. 이제 안 써도 되는데 네. 3명 이상 모이면 저는 이제 좀 혹시 안전 때문에 쓰고 있거든요. 방송하시니까요. 예, 근데 이제 둘이니까 한번 쓰셨으니까 제가 벗었고요. 자, 어제 쏟아진 정부의 물가 대책 이거 좀 살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공공기관에 주문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는 당연한데 민간 회사에까지 주문을 했죠. 그리고 민간 회사들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중앙정부가 정하는 공공요금 상반기에 최대한 동결한다라고 했더니 또 산업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에너지 요금 지금 동결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건 정해진 건 아닌데 왜냐하면 전기와 가스는 지금 올해 동결하면 수십조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 요금은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 이것이 산업부 입장이고. 근데 용산에서는 그 에너지 요금도 포함해서 뭐 공공요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문제긴 한데 여튼 공공기관 요금 다 동결 혹은 상반기 멈춤이고 그리고 하나 눈에 띄는 건 뭐 금융통신기업에 고통 분담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데이터 공짜로 받으실 거고요. 30기가. 네. 그리고 예대 금리 차 내지는 기타 여러 기업의 사회 공헌 차원에서 금융이 이번에 금리가 높아져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니네가 잘해서가 아닌데 그거 다 너네 성과급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 배당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근데 너네 사회 공헌은 애초에는 한 9% 했는데 작년에는 6%밖에 안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그 버스 지하철 요금 4월부터 올리기로 했었거든요. 하반기로 미룬다고 바로 발표했습니다. 뭐 전기, 가스, 버스, 에너지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으로는 난방비 지원을 좀 더 두텁게 LPG 같은 것도 지원 대상이 되게 이렇게 많이 지원 보따리가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뭔가 민생 대책에 상당히 드라이브를 거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말씀하신 대로 쏟아져 나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다들 지금 1월 고지서를 받아보셨거든요. 2월이 돼서 네. 드디어. 이게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받는 날짜는 다릅니다. 그래서 네네. 기간도 다르고요. 뭐 12월 한 2일부터 1월 1일까지 요금이 2월 초에 나오고 네네. 만약에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까지 요금이라면 2월 중순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쭈루루 나오게 되는데 이 1월이 가장 무서운 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난방비 가장 많이 쓰는 달. 네. 이거 받으면서 뭐 나 이번 달 전기요금 100만 원 나왔어요. 뭐 가스요금 100만 원 나왔어요. 관리비가 평소 3배 나왔어요. 네. 폭탄 맞았어요.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민심이 안 좋은 게 요 난방비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 발표했죠. 올해부터는 공공요금을 좀 정상화해야 네네. 합니다. 정상화. 버스, 가스, 뭐 다른 기타 예, 전기요금도 지금 한 번 올렸지만 3번 더 올리겠다고 네네네.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쪽으로 쭉 정상화 로드맵이 나오니까 네. 시민들이 힘들다. 물가 올라가는 건 정부가 절대 반길 수 없는 뉴스거든요. 네. 이 상황에 좀 대책이 나왔다. 배경은 이렇다.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민간 부문, 통신, 금융 여기에까지 좀 이제 압박 요구가 들어간 것은 네. 좀 놀랍다. 네. 왜냐하면 이번 정부가 시장주의잖아요. 네. 민간이 경제를 이끌고 정부는 네. 지원한다. 근데 이제 강한 억제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의 여지도 좀 있고 시원한 구석도 있고 네.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나요? 이게 사실은 시장 논리 차원에서 보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어제 대책이 나온 뒤로 어제 오늘 증시 주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통신주, 은행주 대부분 한 5% 안팎 이틀 동안 빠졌다. 엄청 빠졌습니다. 네네. 지금 은행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글부글 끓으실 거예요. 아니 기업이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조단위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네. 나누지도 말고 이 돈을 뭐 기업을 위해 쓰지도 말고 사회 공헌을 하라고 쓰라니 이게 무슨 민주주의 사회냐라고 주식 가신 분들 네. 주식 가지신 분들은 부글부글 끓으실 예, 거예요. 예. 통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갑자기 폭탄을 맞았거든요. 네. SK텔레콤은 어제 오늘 계속 꽤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이 시장적인 조치는 분명 아닙니다. 아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조치에 바로 화답을 했죠. 기업들이 3월 한 달 동안 이용자 3,300여만 명에게 통신 3사별로 무료 데이터 30기가 준다는 데도 있었습니다. 네. 아마 한 달 요금이 10기가짜리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시니어 요금제, 중간 요금제, 다양한 요금제도 만들고 은행권에선 서민금융상품 늘리고 3년간 10조 원 이상 공급한다. 불법 사금융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는 긴급 생계비 대출 뭐 이런 거 지원한다. 굉장히 많은 이쪽 사기업단에서도 패키지가 나왔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시장적인 조치는 아닙니다. 아니다. 다만 이 조치가 나오면 당장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예. 데이터 30기가 공짜로 받으시면 앵커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좋죠. 반갑죠. 네네. 네. 은행권에서도 저 은행권이 돈 벌었다고 성과급 막 잔치를 하는데 예. 우리 집 옆에 다니는 은행 다니는 사람은 작년 성과급 무슨 연봉만큼 받는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부글부글 끓다가 네. 그거 주지 못하게 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기분이 좋다고 해도 되나요 이거? 아니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뭐 네. 그냥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바로 그 효과입니다. 네네. 네, 지금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 혹은 내려가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네, 없어요. 네. 다만 민심 달래는 효과. 이게 무엇이 제일 있냐. 매일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예. 그리고 제일 배 아픈 소리가 옆집 사람이 억 단위 돈을 벌었다는 네네, 소식인데 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준엄하게 말을 하니 민심 달래는 효과 분명히 있죠. 그럼 이게 네. 정치적인 효과다 이렇게 얘기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물가 추세 바뀐 게 아닙니다. 네. 추세가 바뀌었다고 정부에서 기재부나 뭐 저기 대통령실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추세가 안 바뀌었는데 왜 이런 대책이 나왔느냐. 민심이 너무 화가 났거든요. 민심이 화난 것을 풀어주는 방법. 왜냐하면 이거 풀어주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 인플레이션은 그 집권하고 있는 정당에게는 재앙입니다. 네. 집권하고 있는 정당들이 민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정치적 격변에 의한 것도 있지만 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면 그 어떤 정권도 버티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이 크면 그 어떤 정권도 그 지지율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연초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이 뉴스가. 네. 그리고 이제 1월 요금이 고지서가 딱 나오니까 이게 폭발이 딱 된단 말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다스려야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 전방위 대책을 내놓는 거다.
네. 자, 민심 달래기 네. 정치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네. 하지만 시장적인 조치는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좀 알고 달래주시오.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네. 자, 이게 통할 것인가 아닐까? 요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이거 서 기자님 엄격하신 분이라 네. 경제 영역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답변 안 네. 하실 거죠? 사실은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어제 9시 뉴스를 준비를 하면서 네. 이 얘기 없이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다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없다? 예, 그래서 봐서 이게 적절한 조치냐 아니냐라고 네. 다루는 것은 좀 어떻게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예.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경로를 보면 네. 취임 후 계속 떨어지다가 그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그리고 네, 네.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면서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3대 개혁. 그랬는데 최근에 올 초부터 조금 떨어지거나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네네. 물가 때문입니다. 전기세, 난방비 이것 때문입니다. 맞아요. 설명절 때 네, 뭐 네. 정치 이슈만 시끄러웠는데 네. 국민들은 다 난방비 얘기만 했다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이 이슈를 계속 내버려두면 틀림없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근데 이걸 내가 업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쇼잉이 있다는 것. 네. 이것이 어쩌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낮아지는 지지율이 이게 내 탓이 아니오. 이번 정부 탓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노력하고 있어라고 될 수도 있고 어제 사실 대통령실의 발언 중에 의미 있는 것은 전 정부의 포퓰리즘 비판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번 정부의 지지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최소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이벤트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 제가 정치경제학이라고 대학원 때 공부할 때 네. 정치와 경제는 연결돼 있다. 네. 근데 우리 서 기자님 엄격한 경제주의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해석을 하셨지만 서 기자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한데 어떠십니까? 두 감정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감정이? IMF나 아니면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조치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내버려 둬야 된다고요. 지난번에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셨잖아요. 저희는 사실 지금 오른 것의 한 4분의 1 정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4분의 3이 남아 있어요. 올릴 것이 전기세 경우에는. 근데 이걸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안 쓰겠죠. 가격이 비싸면 안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게 시장의 작동인데 다만 전기와 가스비는 그렇게 두기는 너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개입할 수는 있다. 경제학자들도 단기적인 개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거 장기적으로 계속 개입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밀린 숙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부터 밀린 숙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 2021년 말부터 밀린 숙제인데 1년 반 미뤘다가 이제 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이번에도 못하겠어 하고 하반기로 밀어놨단 말이죠. 언제 이 숙제를 하겠느냐. 이거는 상당한 고민이 된다. 네. 하반기 하겠죠. 왜냐하면 국민들 생각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1분기 동결 그럼 4월부터 오르겠네. 그런데 상반기 동결 그러니까 7월부터 오르긴 오르는 거 아니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KBS 보도본부 서영민 기자와 경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기서 마무리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오후 낮 12시 20분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